예, 안녕하십니까. 매버릭TV 구독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됐죠. 오늘 의회에서 당선인으로 설티파이드가 됐는데 제 생각에는 미래 30년의 미중관계, 국제분업구조, 이념, 정치, 사상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는 중대한 사건이 될 걸로 보여져요. 여기 이제 커버에 띄워놓은 해리스하고 트럼프 사진은 9월 9일에 작년 포린 팔러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2024년 미국 대선이 미국 공화국 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인가라는 주제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지정학 전략가죠. 조지 프리드먼 선생님의 책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올해 첫 방송, 복귀 방송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을 한번 설명드리면서 저도 이게 오랜만에 방송을 해서 이게 카메라하고 모든 세팅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저도 좀 적응을 하고 다시 한번 좀 가다듬어가는 그런 방송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무역 통상에 관한 문제예요. 주로 1기 무역대표부, 트럼프 1기 무역대표부,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통상교섭본부죠. 한미 FTA 이런 거 협상하고 이런데 거기에 총책임을 맡으셨던 지금 아마 7순이 넘으셨을 거고 이분이 제1차 미중무역 합의 이따가 보여드릴 테지만 미국이 세계로부터 보는 무역 적자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가 1차 미중무역 합의 이후로 25% 이하까지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이걸 주도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시기에 또 무역대표부 부대표로서 일본을 소위 말하면 이제 담그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그런 전문가세요. 평생 이제 그 변호사로 살아왔고 요 분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게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이 원래 자격이 안 되는 나라예요. 뭐 각종 산업정책이라든지 보조금, 토지, 용수, 인프라.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미국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 세계무역체제에 편입시켜 줌으로써 수출제조업으로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굉장히 고도 경제성장을 했고 그 결과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가 폭발을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원인 진단을 이 라이트하이저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분이 1997년도에 영어 제목으로는 뉴욕타임즈 기사인데 What did Asian donors want? 이런 기사를 냈는데 기본적인 주장은 미국의 정치권이 나라를 팔아먹었다라는 주장입니다. 한번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 미래가 없는 상황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차분하게 좀 이제 트럼프 2기 내각의 경제, 무역, 통상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이 어떤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은 요거 기억나세요? 빌 클린턴하고 이제 백악관 인턴이었나? 그 르윈스키라는 여성이 불륜 관계로 이제 드러났죠. 그래서 그 탄핵 소추를 하니 많이 하고 이제 뭐 되게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돈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이분의 그 소위 그 변호인단에 돈을 대는 그 리걸 디펜스 펀드 법률 보호 자금하고 당시에 민주당 그 정치 자금으로 이 인도네시아하고 태국 대기업 집단으로 기억이 되는데 여기에서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간 거예요. 클린턴하고 민주당 계통으로. 근데 요거의 실소유주는 사실상 중국 본토에 있는 공산당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라이트하이저 이분이 요 정황을 포착을 하고 그러면은 그 돈을 공짜로 준 게 아닐 텐데 이 도너들 정치 헌금을 줬던 사람들이 뭘 원했던 거냐. 그리고 또 연속적으로 월스트리트저널하고 뉴욕타임즈에서 90년대 중후반을 지나면서 자꾸 클린턴 대통령하고 민주당한테
정치 자금을 쏴주려고 하는 이 배후 공산당의 진정한 의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로비를 하려면은 뭔가 얻어낼 게 있으니까 돈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뭘 얻어내려고 했냐면, 이게 바로 그 밑에 보이는 2000년 미중관계법입니다. 원래 지금은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뭐 이제 관세도 많이 올리고 1차 미중무역 합의 때문에 유명무실화됐지만, 트럼프 행정부 이전까지는 2001년도 이후로 2001년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 미중관계법 이전에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최혜국 대우, Most Favored Nation이라 그러죠. 요거는 이제 뭐 한 국가한테 자동차 수입 관세를 뭐 10%로 했다 그러면은 최혜국 대우를 해주는 나라한테도 똑같이 10% 관세율을 적용해야 된다. 뭐 요런 내용이에요. 2000년 미중관계법 통과 이전에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최혜국 대우를 매년 의회에서 심사하고 갱신해서 언제든지 중국을 최혜국 대우를 박탈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미국 스스로 그 권한을 폐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국은 미국의 최혜국 대우를 받는 나라다. 요거를 빌 클린턴 대통령이 결국 사인을 해주게 돼요. 여기 보면은 다른 말로는 이제 최혜국 대우를 항상 해준다라는 게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with China, PNTR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외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용어를 들어보셨을 건데, 어쨌든 요걸 가지고 중국이 뭘 했냐면 2001년도 11월 10일에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등소평 주석이 우리나라 박정희 정부의 수출 주도 제조업 경제 성장을 벤치마킹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부터 사실은 중국의 급격한 부상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뭐 우리가 자유무역, 뭐 서로가 이제 다른 이상한 짓 하지 않고 이제 효율적인 자원 배분, 뭐 지금 뭐 TSMC가 뭐 반도체 만들고 팍스콘이 아이폰을 중국에서 만들고, 이런 뭐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분업 구조를 이끌어가는 뭐 이런 거라고 알고 계신데, 사실은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가입 자격이 애초에 안 되는 나라였어요. 왜냐면은 이제 제조 보조금하고 뭐 전력 용수 인프라,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이런 걸 따지면 절대로 이게 뭐 공정한 무역 상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국을 세계무역기구 이런 국제무역 체제에 편입시켜준 것은 소비에트 연방이 멸망한 이후로 미국에서는 그 중국이 좀 천안문 사태 때 뭐 탱크로 뭐 시민들을 깔아뭉개고 이러더라도 돈 맛을 보고 이렇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시민들이 깨어나고 이제 돈도 벌고 민주화 과정으로 이행이 될 거라는 이런 어떤 순진한 그런 기대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지금 국무장관 내정자인 마르코 루비오, 이분은 피델 카스트로 체제를 피해가지고 쿠바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재무장관 내정자인 스캇 베센트, 뭐 이런 사람들의 굉장히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자격이 안 되는 나라를 이렇게 이제 그러한 좀 순진한 기대 속에서 편입을 시켜준 결과 결국 공포스러운 급격한 제조업 유출과 국내 혁신 기반 와해에 맞닥뜨리게 됐고, 소위 이제 마가라 그러죠. 이제 제조업 중산층 부활 요구를 내세운 트럼프 진영이 2016년 전후부터 지금까지 득세를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랑 관련해서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미국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12월에 회사 일 때문에 이제 대만에 출장을 갔다 왔거든요. 대만경제연구소 TIER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뭐 타이완 인스티튜트 오브 에코노믹 리서치인가? 거기랑 일본의 류에티라고 이제 또 정부 출연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 사람들하고 이제 제2기 트럼프 행정부 관련된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대만도, 거기 이제 제가 이제 밥 먹을 때 옆에 자리에 되게 동안 아저씨가 있어요. 저랑 동갑인 줄 알았어. 근데 나이를 물어보니까 49이더라고요. 제가 30 중반이거든요. 결혼을 안 했어요,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이제 뭐 결혼 왜 안 하냐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예요. 뭐 집값이 비싸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그래? 그럼 타이페이 시내에서 그 신혼부부가 그 희망하는 그런 좋은 주택의 가격이 어느 정도냐 미화로 환산해서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최소가 2 밀리언 달러라는 거예요. 지금 환율로는 한국 돈으로 28억이죠, 지금? 거의 30억 돈이죠. 여러분들 뭐 이제 대만이 임금이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TSMC하고 팹리스 회사 미디어텍은 연봉이 1억 5천에서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제 또 기대 수준도 올라갔고 삶의 질에 대해서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죠? 이게 실질임금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실질임금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자본장 비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실질임금을 자본장 비율의 함수로 봐요. 자본장 비율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뭐 몇백 평을 소달구지로 맨날 몸을 태워가면서 농사 짓는 거하고 몇십만 평을 트랙터로 짓는 거하고 화학 비료하고, 그래서 달구지하고 화학 비료 플러스 트랙터, 이거를 자본장 비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조업의 어떤 시설 투자 이런 거랑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이 WTO 가입하고 그 전부터 이제 수출 주도 제조업을 육성을 했으니까, 그 노임 따먹기, 뭐 비용 따먹기 한다고 이제 한국, 대만, 뭐 독일, 일본, 이탈리아 뭐 이런 제조업 좀 한다, 방구 좀 낀다라는 양반들이 비용 싸다고 중국으로 몰려간 결과 여기에는 이제 자본 투자가 없었던 거고, 맨날 소달구지만 하고, 뭐 이제 비유가 좀 너무 농업적으로 흐르긴 했는데 어쨌든 제조업 투자가 없고 기존에 있던 캐파조차 바깥으로 다 이전해 나가니까 여기는 실질임금이 장기 정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월급 받아가지고 10년 저축하면 그래도 개포동에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지금 월급 뭐 한 300만원, 400만원 받아가지고 개포동 신축이 40억 하잖아요. 그죠? 뭐 이건 뭐 100년을 일해야 살까 말까. 숨만 쉬고 월급을 모아도, 그죠? 밥도 안 먹고 이래도. 이게 실질임금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 뭐 펜타닐, 마약 중독, 가정의 파괴 이런 거하고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통상무역 정책이. 그러니까 요거를 중국에 대해서 요 미중관계법을 통과시켜 준 거를 굉장히 큰 실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그 뭐 1기 내각 요인들하고 2기에 들어올 사람들이.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요건 좀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동북아 수출 제조업을 좀 많이 하는 한중일을 보면 이 국가들의 흥망은 결국 미국 수출 시장 점유율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미국 수출 시장으로 팔아내는 상품들을 만들 수 있는 제조업 기반을 얼마나 국내에 유지시킬 수 있느냐에 그 흥망이 달려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 기사를 보면은, 복지대국 독일도 초저출산국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전쟁, 뭐,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뭐 이민 문제도 있지만, 중국이 좀 부상하고 난 이후, 세계무역기구에 들어오고 난 이후로 이렇게 미래가 암울해진 거는, 아무래도 제조업 투자를 국내에다가 안 하고, 온갖 뭐 불법적인 보조금이라든지 단가를 뭐 인위적으로 낮춰놓은 이런 국가들에 가서 기업인들이 뭐 결국에는 다 기술도 다 탈취당하고 빤스빠르모로 뭐 나왔지만 그게 이제 전문 경영인들의 한계죠. 시야가 좁다는. 결국엔 쟤네가 우리 거를 다 뺏어가지고 훔치고 해가지고 따라잡을 거라는 거는 뭐 계약 연도가 2년, 3년 되는 전문 경영인들이나 임원진들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단기 실적만 내면 되는 거니까. 요 그래프를 한번 보고 갈게요. 제가 잠깐 장면 전환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잠깐 끄고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미국 센서스 뷰로에서 자료를 가져온 거예요. 뭐 화면이 작은 분들은 잘 안 보이실 건데 1980년도 후반부터 중국이 이제 주황색 그래프인데 요 단위가 이제 빌리언 달러니까 거의 한 1.5조 원 정도로 보시면 돼요. 미국이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보는 상품무역 수지 적자가 하늘색 여기 표시돼 있고 여기가 2001년입니다. 2001년에는 중국의 비중이 한 19% 정도 됐는데 2001년에 미중관계법 통과되고 세계무역기구 가입한 다음부터 요거 주황색의 성장 경로를 좀 한번 보세요.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 하늘색 대비 주황색, 그러니까 세계 전체 대비 중국의 비중을 제가 계산해놨는데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도 47, 48%가 나오는 걸 보면은 미국이 세계 주요국들한테 보는 모든 무역수지 적자의 절반을 중국이 담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1차 미중무역 합의가 19년에 이제 종료가 됐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23.9%까지 떨어져 있죠. 우회 수출 기지로 베트남, 멕시코를 이용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중국 본토에 있던 제조업 기지들이 빠진 거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상황이 안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그래프도 되게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미국이 상품무역 수지 적자를 보는 그 전체 규모를 국가별 비중으로 나눠 놓은 그런 그래프입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미국의 Bureau of Economic Statistics에서 가져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1999년에는 일본 저 작은 나라가 22.1%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20% 정도 됐는데 우리가 흔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미 수출 비중이 계속 줄어서 그래요. 한번 보세요. 이 초록색 그래프가 지난 한 25년 동안 계속 줄어들죠. 지금 5, 6%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뭐 이제 글로벌화, 뭐 제조업 기지를 북미에 두고 남미에 두고 이런 토요타, 혼다 이런 기업들은 잘 나갔지만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다 제조업 일자리, 혁신이 다 없어진 거죠. 근데 요 하늘색 맨 밑에 있는 게 중국인데 막 48%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여기 주황색, 회색이 베트남, 멕시코인데 우회 수출 기지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죠. 이제 다시 본래 화면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보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이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위협하고 강짜를 부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입장은 애초에 세계 무역에 참여할 자격이 안 됐던 중국, 뭐 인도 이런 국가들을 손을 보겠고 뭐 교역의 상호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예를 들면 상호성이라는 건 뭐냐면 일본이나 제가 이따가 상세하게 여러 가지를 설명드릴 건데 일본이랑 독일 자동차 강국들이 미국에 자동차를 이제 수출할 때는 관세율이 얼마 안 돼요. 몇 프로 안 되는데 그것도 뭐 모델명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포드나 GM차를 일본, 독일에 수출하려고 그러면은 일본, 독일이 100% 관세를 부과해버려요. 우리나라도 관세 상당히 비싸죠. 왜 시에라나 뭐 이런 미국의 대형 픽업 트럭 SUV 이런 게 현지 가격은 뭐 4만 달러, 5만 달러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막 1억, 1억 5천만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관세 때문인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세 문제도 있고 미국에서 뭐 비자, 뭐 마스터카드 이런 지급 결제하고 뭐 구글도 안 되고 뭐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것도 시장 개방을 안 하고 있죠. 1차 미중무역 합의 때도 그거를 이제 시장을 더 개방하라는 요구를 했는데 중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뭐 받아들이지 않았다기보다는 이제 한다고 했다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이제 흐지부지 되고 바이든이 재선되면서 뭉개고 넘어가는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 2기 내각 요인들의 입장은 요 상호성, 우리가 동등한 조건에서 교역을 못하면 너희는 관세하고 비관세 장벽을 맞는다 이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애초에 자유무역이라는 거는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화가 트럼프 때문에 종료되고
뭐 이제 자유무역을 이 사람이 뭐 방해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 미국 뭐 둘 다 자유무역을 하는 나라든 아무도 없었는데 우리 혼자 착각 속에 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세계무역기구의 허울 좋은 자유무역 구호 아래에 유럽,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이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서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수단들을 뭐 지금도 하고 있고 과거에도 했고 앞으로도 할 거거든요. 우리만 미국만 가드가 내려가 있었던 경우일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가 이제 관세 미소 규정. 저번에 알슈테 직구 말씀드릴 때 한번 다뤄드렸었는데 우리가 하루에 관세 면제 뭐 해외여행 가시면 150달러 이상 물품을 사면 관세를 내셔야 되잖아. 미국은 하루에 그게 800달러, 100몇십만 원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 하단에 보시면 중국, 러시아는 10달러가 채 안 돼요.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이게 한국하고 비교해보면 1500%, 미국하고 비교하면 8000%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물건 싸게 사고 이런 거 좋다 이런 사람들, 뭐 소비자들은 뭐 오케이지만 국내에서 뭐 전자상거래나 온라인 커머스, 뭐 그 다음에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이 여기 남아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하나 있고, 두 번째도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건데 수출 상품에 대해서 미국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21%, 중국은 16%. 그러니까 뭐 유럽에서 BMW 5 시리즈 차를 뭐 단가가 100이라 그러면 일반 독일 시장에서 미국으로 갈 땐 이게 79원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부가세를 안 내기 때문에. 그죠? 근데 미국 내부에서도 포드나 이런 GM이나 이런 경쟁사들이 차를 낼 때는 미국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또 붙잖아요. 그리고 포드나 GM 차가 유럽으로 들어갈 때는 관세도 맞고 부가가치세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단가 차이가 2배 정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은 16% 해줘요. 이거 모르셨죠? 그죠? 이거 공정한 게임이 아닙니다. 이게 단가 1, 2% 차이에도 온라인 커머스나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16%, 21%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준다는 거는 사실상 이제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의 취지에 절대로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게 제가 상무장관 내정자 하워드 러트닉 이분에 대해서도 제가 상세하게 나중에 다뤄드릴 건데 지금 트럼프 2기 내각의 핵심 요인들 입장은 이래요. 2차 대전 이후로 괴멸된 자유세계, 유럽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들을 경제 부흥을 해주기 위해서 미국이 상당히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다 감수하고 돈도 많이 주고 그것 때문에 세계의 은행이 생긴 거죠. 월드뱅크가. 해줬는데 그거를 뭐 너무 오래 했다. 거의 지금 한 70년을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뭐 고마운 줄도 모르고 우리를 뭐 착취하는 구조로 이제 뭐 변태적으로 변해버렸다. 약간 이런 입장이고 다시금 공정한 교육의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근데 꼭 이게 우리나라의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세계무역기구의 정신, 취지에 부합하는 쪽으로 너무나도 그 어떤 산업 보호장치를 많이 내려놓은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 희망이 없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일반 월급쟁이들. 실질 임금이 너무 내려가서 제조업 신규 투자나 뭐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이 지난 3, 40년 동안 생긴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미국의 입장, 세계적인 어떤 자유무역의 어떤 상호성 보장으로의 어떤 변화 기조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자유무역을 뭐 별로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의 증거는 환율이에요. 환율. 요게 이제 독일의 사례를 보면 좋은데 독일하고 프랑스 뭐 이런 뭐 이탈리아 제조업 좀 있는 나라들하고 나머지는 뭐 관광하고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뭐 데이비드 휴미라는 뭐 철학자이자 뭐 어떤 경제학자 이분이 옛날에 뭐 프라이스 스피스 메커니즘이라고 자동 조정 기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독일이 자동차 수출을 뭐 오스트리아나 뭐 이탈리아나 뭐 스위스에 많이 하면은
독일 마르크화가 강세가 돼서 수출 경쟁력이 내려가서 뭐 이런 자동 조정이 돼야 되는데 유로화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조정이 안 되면서 1차례 환율 절하 효과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로화로 단일 통합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권역, 뭐 달러, 페소, 옌, 뭐 한국 원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도 피그스라든지 이렇게 재무 상태도 안 좋고 역량이 안 되는 나라들이 섞여 있으니까 또 한 번 디밸류에이션을 받는 거예요. 요거의 단가 혜택을 15에서 30% 정도까지 이제 학술적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이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하고 환율까지 합치면 거의 뭐 자동차가 100원이라 그러면 이제 절반 가량의 가격 경쟁력을 갖고 들어가는. 한국에선 독일차 비싸지만 미국에선 싸요. 뭐 충분히 뭐 회사 다니면서 끌만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뭐 제조 보조금, 세액공제, 금융지원, 인프라, 뭐 임금 상승 억제, 뭐 인력 양성 이런 걸로 따지면 아무도 자유무역을 사실상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저는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라이트하이저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남들이 되게 선의로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가드를 많이 내린 상황 아니에요. 특히 중국에 대해서, 그죠?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뭐, 모든 게 뭐 다 중국 때문에 망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게 뭐, 보세요. 이게 뭐, 관세 미소 규정 이런 것도 뭐 1500% 차이가 나버리고, 부가가치세 환급 이런 것도 해버리고, 환율도 조작하고, 온갖 지원 정책 뭐, 인도, 중국, 유럽 다 있어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도 교육 조건의 레서프라시티, 상호성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요게 어떻게 보면은 지난 한 30년 동안 중국 특수라고 우리가 뭐 일부 대기업들은 돈을 좀 벌었지만 우리 민초들, 서민들, 뭐 일반 직장인들의 삶이 자꾸 팍팍해지고 실질임금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정부 재정 지출이 늘고 인플레도 늘어나면서 자산 가격만 늘어나고, 이런 것이 사실은 뭐 미국이 원래 잘못한 거지만 미중 관계법으로 통상 교육 정책이 근본적으로 좀 잘못되어 있었던 결과가 아니냐. 잃지 말았어야 될 제조업 캐파를 너무나도 급속하게 빨리 불필요하게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들어오면은 공급망의 세계화 중단이 아니고 중국화 종료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이거를 너무나도 다른 나라들보다 강하게 어떤 조작적인 정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야, 미국 뭐 너희들이 뭐 중국에서 물건 싸게 만들어줘서 너희들도 상품 소비 싸게 하고 뭐 좋지 않냐. 그렇지만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하나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관세가 제조업 기반하고 국가 안보 보장을 위한 수단이라고 오래전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잖아요. 힘겹게 싸워가지고 거의 질 뻔한 전쟁을 어찌어찌해서 이겼는데, 당시에 이제 미국 지도자들, 알렉산더 해밀턴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우려는 뭐였냐면, 미국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뭐 남부에서 뭐 면화하고 뭐 담배, 뭐 사탕수수 이런 걸로 원자재만 싸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영국이나 유럽 국가들에 보내면은 공업, 제조업 상품들을 수입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플랜테이션 국가화 돼버릴 수 있는, 기술이나 제조업 기반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다시 종속된다라는 공포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기술을 많이 영국에서 훔쳐오기도 했지만, 대표적인 게 방직 기술도 있지만, 관세를 통해 가지고 유치산업 보호론이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논쟁이 많이 됐었는데, 개발연대 시기에. 어쨌든 뭐 너무나도 외국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떤 제조 역량을 가지려면 관세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건국 초기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이 중국화의 종료 단계에서 이제 과거의 이러한 관세, 그 다음에 코로나 때 반도체하고 의약품 수급에서 미국이 너무나도 큰 타격을 봐서 이런 주장을 현재 미국 2기 트럼프 내각 요인 지명자들이 조금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그 전체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가 2010년대 이후로는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거의 한 200년 역사 동안에는
평균 관세율이 한 30% 돼요. 이것도 이제 라이트하이저의 책에 나오는 그림을 그대로 제가 한글로만 바꿔서 갖고 온 건데, 현재 초저관세가 최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뭐 이제 관세를 올리면 미국도 피를 본다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관세율이 높았을 때 1차, 2차 대전 다 승리하고 실리콘밸리 혁명 다 만들고 영국을 이제 세계 패권의 자리에서 끌어내고 뭐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상품을 싸게 소비하는 거를 택할 거냐, 지금 물건 사는 건 좀 비싸지지만 국내에서 더 좋은 미래 기술, 미래 제조업의 패권을 우리가 쥘 거냐. 조금 장기적인 관점, 이제 쇼텀하고 롱텀이 싸우는 건데, 그동안에는 숄텀 이게 지배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롱텀의 어떤 전략적인 이득을 취하자라는 것을,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하원 선거도 다 이겼잖아, 트럼프가. 국민들이 그쪽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자꾸 이제 요새 보면은 뭐 중국과 한국은 운명 공동체고 뭐 중국이 뭐 미국의 관세를 많이 받고 이러면 우리도 피를 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지금 우리 주력 산업 전체가 중국한테 반도체뿐만 아니라 추격을 당하고 있거든요. 기술 탈취도 우리도 많이 당했고, 뭐 롯데, 현대 이런 데 다 빤스바람으로 도망쳐 나왔고. 그러니까 중국 특수는 이제 없는 거죠. 중국의 공세 덤핑을 어떻게 막을 거냐가 중요한 거지, 앞으로는. 그죠? 어쨌든,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복귀 첫 방송인데, 다널드 J. 트럼의 재선으로 인해서 미중 관계 재정립, 그리고 국제 분업 구조, 전산업에서 이념 사상 지형, 그리고 투자 유망 분야도 미래 30년 과거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설계만 하고 아시아권에서 제조만 하고 이런 분업 구조가 가장 극단적으로 발달된 것이 반도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뭐 브로드컴 뭐 이런 팹리스에서 설계한 거를 TSMC에서 제작을 하고 반도체를 그거를 기판에 꽂아서 중국에서 뭐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그걸로 수혜를 많이 본 중국 제조 외주를 통해서, 뭐 아마존, 이거 어떻게 보면은 중국으로부터 상품을 싸게 온라인으로 수입한 수입업자고, 그 다음에 대만이나 중화권에서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수혜를 받던 게 애플,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델 테크놀로지를 포함해서 휴레패커드하고. 근데 이 분업 구조가 변경되거나 흔들리거나 이제 리쇼어링이 되면은, 그리고 국내에서 제조를 일으키게 되면 지금의 매그니피선트 7, 빅테크 이런 데 말고 다른 분야가, 다른 섹터가 앞으로는 좋은 투자 종목 혹은 투자 분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뭐 미래에 대한 요 투자 유망 섹터에 대한 의견은 자꾸 이제 뭐 다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또 나중에 잘 준비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새해에 목표하신 바 다 이루시고 앞으로 상당히 달라지게 될 세계의 모습, 또 신흥 강자들로 등장하게 될 어떤 국가들, 우리가 다시금 유망 분야로 투자를 미리 좀 해놔야 될 그런 섹터들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최소 일주일에 영상 한 편 이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